안녕하세요. 애견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도박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토록 수많은 감각들이 지나쳐갔지만 내 영혼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로지 초조하게 안달이나 아직도 더 많은 감각들에 대한 갈망으로 넘친다.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갈망은 강해진다. 여기서 소진되는 건 돈을 따고 이름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도파민일 수 있겠지만 저는 도박을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그 사람이 평생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 같네요. 본인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 홀로 남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자극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저는 광고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20대 중후반에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원래 동물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이리저리 몸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면서 할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막 따고 나서 가까운 동네 동물병원에 취직을 했고 그때 같이 일했던 다른 애견 미용사와 함께 몇 년 뒤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골목에 애견 미용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살려서 한 달에 두어 번씩 유기견 보호센터에 재능 기부를 하러 다녔고요. 일하는 곳에서 사랑받고 해맑은 애들만 보다가 봉사하러 가서 상처받고 풀 죽어 있는 애들을 만나면 제 가슴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딱한 처지의 동물들을 만난다는 게 감정적으로 고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털이 지저분하게 자라서 엉킨 애들을 깔끔하고 예쁘게 변신시키고 또 그런 애들이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가면 제가 애견 미용 자격증을 딴 게 가게를 내고 돈을 버는 것보다 그렇게 봉사할 때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동물들 틈에 있으면 자연히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하루는 보호센터에 새로 들어온 애들 털을 다 깎아주고 그 털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따로 격리되어야 하는 대형견 하나가 풀려 나와서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기견 보호소로 들어온 개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 사람을 적대시 여기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 개들은 따로 보호사가 사람이나 다른 작은 개들에게 격리를 시켜서 따로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혼자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그 개는 처음 보는 제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개를 좋아하더라도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지 못한 저는 정리를 하던 그 상태 그대로 굳어서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사무실로 빠르게 들어와서 뒤에서 그 개를 제압했습니다. 얼굴에 들고 온 담요를 덮고 입마개를 낀 다음에 데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아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대형견 애들 방 청소하는데 이 녀석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안 다치셨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감수했어요. 그 사람은 보호센터에 저와 마찬가지로 청소 봉사를 하러 온 사람이었네요. 다행히 저도 그 사람도 어디 다친 곳은 없었고 그날 봉사 활동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커피를 한 잔 샀거든요. 커피 한 잔 사서 딸랑 지워주는 것도 좀 뭐해서 그날 처음 보는 사이에 마주보고 앉아서 어색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그날 갔던 유기견 보호센터는 그 사람의 세 번째 봉사활동 장소였어요. 그럼 승태 씨는 여기 유기견 센터랑 독거노인 센터 자원봉사랑 보육원 봉사 이렇게 세 곳을 매년 가시는 거예요? 네. 아, 겨울에는 연탄 배달 봉사가 있어서 네 곳이에요. 제가 트럭으로 먹고 사는데 봉사하는 동네까지 연탄 배달하는 것도 하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몸이 두세 개라도 힘들 텐데요. 외롭고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서 과거의 나를 돕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그날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그 후에도 종종 연락을 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저보다 3살 연상인 그 사람과 시간이 맞으면 같은 날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끝나면 저녁도 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어딘지 편해서
만나는 날이 늘어만 갔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의 속 얘기를 털어놓다 보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외로웠고 또 경제적으로도 늘 어딘가에 쫓기듯이 살았다고요.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도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도 늘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본인과 같이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점점 봉사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운명이 뭔가 싶더라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저 또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께서 넘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을 어머니께 남기고 가시기도 했고 어머니는 친정이 못 살지는 않는 수준이라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긴 했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마음의 결핍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기에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안 뒤로 놀랍도록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왜 동병상련의 관계가 서로 끌릴 수도 있지만 동족 혐오라고 본인과 같은 결핍이 있으면 밀어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와 그 사람은 바로 전자였네요. 그렇게 3년가량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셨죠. 제게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시곤 본인 밥 벌어먹고 살기도 팍팍한 시대에 남 돕고 사는 걸 행복으로 느끼는 청년이라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또 그런 남편을 홀로 키워낸 시어머니도 꼭 만나고 싶어 하셨고요. 근데 그런 기대는 결혼 준비 중 상견례에서 금이 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머니께서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셨거든요. 저는 이미 먼저 인사를 드렸었던 터라 알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모르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좀 같이 있으면 힘든 건 아니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툭툭 잘 내뱉는 분이었거든요. 사돈될 사람과 만난다는 기대에 부푼 저희 어머니는 상견례 장소인 일식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반가워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아버지가 없는 동병상련이듯이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남편을 일찍 여인 점이 같았으니 동질감이 느껴지시기도 했었나 봐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셨던 거죠. 어쩜 이렇게 만났을까? 이런 게 다 인연인가 봐요. 엄마들이 키운 자식들끼리 만난다는 게요. 인연이랄 것도 없죠 뭐. 여자 혼자서 키우면 애들이 고생밖에 더 하나요? 아유, 고생도 다 사람을 키우는 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서방 참 인성 하나는 훌륭하죠. 사부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혼자서 애 키우는 그 노고 잘 알죠. 저야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남의 집 애 봐주면서 우리 집에 아픈 것도 못 봐주고 돈 벌고 청소는 아주 평생 할 청소, 건물이다 식당 청소하면서 다 했네요. 네네. 아유, 정말 고생하셨어요.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누구처럼 남편이 죽을 때 주고 간 재산도 없고 어려우면 손 벌릴 친정도 없어서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더 고생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도 뭔가 떨떠름하게 반응을 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둘 다 남편을 잃었는데도 친정의 재산 때문에 누구는 돈이 있다고 좀 편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희 어머니를 향한 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한껏 비꼬는 듯한 말을 듣고 잠깐 굳었었네요. 무슨 오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풍족하게 사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은퇴하신 후였지만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해오셨고 있는 재산도 아버지와 함께 마련해서 있던 아파트뿐이었어요. 방 4개짜리이긴 했지만 경기도의 낡은 아파트였고요. 저는 결혼 전에 애견 미용실을 오픈하느라 모아놨던 돈을 거의 다 쓴 후였고 남편도 그 당시 수입이 많지 않았기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저희가 어머니 아파트에서 합가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런 말도 덧붙이시더군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승태가 엇나가지 않고 착하게 잘 커져서 다행이죠. 애가 그저 착하기만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또 혹여나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홀대받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가살이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장모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마음고생할 게 뻔한데. 엄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장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아무리 예뻐해도 지 자식이 먼저인 게야. 너 들어가서 당해보면 안다. 어머 사부인, 제가 벌써 뭘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요. 승태가 착하고 저한테도 깍듯이 잘해서 제가 먼저 뭐라 할 것도 없고요. 또 제 딸이 시집살이 안 당하면 사위한테도 처가살이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끝내 계속해서 눈치 주고 은근히 비꼬는 시어머니께 질리셨는지 넌지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에게 사과할 정도였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날 일에 대해 말하니까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두둔하시더군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괜히 말도 비틀려서 나가고 삼킬 말도 그냥 튀어나가고 그러는 거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겠니. 내가 잘 알지. 그저 상황이 살아온 인생이 네 시어머니 성격을 저렇게 뾰족하게 깎아놨구나 해라. 또 어머니는 그래도 그런 어머니 아래서 남편이 저렇게 번듯한 인간으로 성장했다면서 참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에 합가를 하고 나서 어머니의 사위사랑이 시작됐어요. 은퇴하신 어머니께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는데 아침이면 늘 밥 든든히 먹고 나가라고 푸짐한 아침을 해주셨어요. 뭐야 엄마,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고기에 양념게장에 누가 아침을 이렇게 무겁게 먹어요. 자고로 아침을 왕처럼 먹고 저녁을 거렁뱅이처럼 먹으라고 했어. 박서방, 어서 앉아서 먹어. 저도 아침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자취할 때는 꿈도 못 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엄마, 딸하고 둘이서 살 때랑은 반찬 가지수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수연이 너는 엄마가 차려놔도 시간 없다고 배부르면 잠 온다고 우유 한 컵 딸랑 먹고 나가니까 그렇지. 아, 박서방, 김밥 싸놨으니까 가져가서 점심에 그거 먹어. 차 안에서 먹기에는 그게 편하겠지?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해서 종종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으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사서 차 안에서 먹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주먹밥, 김밥이나 유부초밥처럼 먹기 편한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께 손수 만든 도시락은 너무 오랜만이라고 초등학교 소풍 때도 도시락 싸간 적 없다면서 무척 좋아했죠. 어머니와 남편은 딸인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어요. 종종 어머니는 한 달에 2번씩 남편이 봉사활동에 갈 때도 따라가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넉넉하지 않아도 남을 도우려는 남편을 기특해 하셨고 그런 마음은 어머니 본인께서도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한 번은 괜히 토라져서 엄마 딸도 개털 깎는 봉사했거든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막 웃으시면서 그래 기특하다 기특해 10년 꾸준히 하면 칭찬 더 해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런 어머니께 참 잘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단번에 결정을 했을 때 좀 놀랬어요. 여자들이 시댁에서 사는 게 어렵고 불편한 것처럼 남자도 처가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늘 장모님 덕분에 더 편하게 살고 더 화목하게 산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이가 생기면 장모님께 더 은혜 입을 거라고 그때는 생활비를 제외하고서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는 만큼 이곳저곳 들르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TV에서 나오거나 유명한 맛집이 있는 동네에 가면 늘 시간을 따로 내서 포장을 해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먹는 거에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입이 좀 짧은데
남편은 또 그런 어머니와 죽이 척척 맞아서 제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도 둘은 끝까지 앉아서 먹으면서 또 먹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정도였죠. 장모님, 잠실에 진짜 맛있는 훈제 닭발집 있는 거 아세요? 거기 포장도 되는데 내일 제가 사올게요. 닭발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너무 좋지. 내일 금요일 아닌가. 박서방 다음날 노니까 마음 놓고 마셔도 되겠네. 집에 바지락 있으니까 내가 해장국도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두 사람 지금 앞에 그 많은 음식들 냅두고 또 이틀 동안 먹을 거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둘은 좋은 친구 같기도 했고 또 사이 좋은 모자 사이 같기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고 언제나 서로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기대가 한쪽으로 기우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사고를 쳤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오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만 운전대를 잡아버리고 만 거죠. 남편은 바로 경찰에게 적발됐고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되고 말았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당장 남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짓이 음주운전인데 심지어 운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냐고요.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일을 쉬고 있었고 남편은 최소 2달 동안 밥벌이는 할 수 없게 됐는데 너무 화가 났죠. 남편도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본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자신도 충격을 먹어서 멘탈이 나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소속된 화물 알선소에서도 거의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제2의 기회를 준 게 바로 저희 친정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방 안에 있는 남편을 말 그대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는 할 수 있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자네는 정말 다행히도 누구 다치게 하질 않았으니 박서방 자네한테 실망한 가족들을 책임지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싶어도 당장 일을... 아니 맞아요 장모님. 제가 어디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공사판 가서 당장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자네 부른 거 아니야. 차라리 이걸 기회로 따로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해봐. 수연이가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가게 차려서 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네도 뭐든 돈 벌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이참에 해보자는 거야. 초기 비용은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아니에요 장모님. 왜 그렇게까지. 내가 자네를 능력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운전대 잡고 일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 사고 많은 도로에서 하루 종일 긴장 늦추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자네가 늦게 들어오면 우리 딸도 걱정하느라 잠 설치고 또 자식 돌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애가 아빠 얼굴도 엄마 얼굴만큼 보면서 자라야지. 안 그래? 나 이거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야 박서방. 투자하는 거야 투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사실 남편이 초대형 실수를 하고 제일 걱정했던 게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을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실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고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남편은 2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진 않겠다고 어머니 앞에서 다짐을 또 했고요. 터가 좋은 탓인지 남편의 치킨집 장사는 꽤 잘 됐어요. 가맹점이라서 본사에 가맹금을 내고 나서도 떨어지는 매출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매달 60만 원씩 초기 비용에 대한 보답으로 어머니께 드렸고요. 남편이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매달 가던 봉사활동도 적고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께서도 투자한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셨죠. 매출이 잘 나와서 나중에는 아르바이트생도 2명씩 썼습니다. 근데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처음 남편의 면허정지 소식을 듣고 제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 괜히 이거 빌미로 네 서방 기죽이지 마라. 안 그래도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밥 얻어먹는 애니까. 참나,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당장 가정이 흔들릴 만한 일을 남편이 저질렀는데 내 아들 기죽이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는 나중에 저희 어머니 도움으로 치킨집을 열었다는 소식에는 돈 많은 양반이 고작 닭 장사 시키냐? 라고 해서 제 속을 2번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예전에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참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를 지원해 주신 만큼 다달이 투자한 보상처럼 용돈을 받기로 하셨다는 걸 아신 후에는 득달같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뭐 없냐고 성질을 내셨어요. 엄마, 그 돈은 장모님이 나 가맹비 내주신 거 돌려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드려야지. 그럼 네 애미는 하나 있는 자식한테 용돈도 한 푼 못 받고 평생 죽어라 남의 건물 닦다가 죽으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를 장모님하고 차별해서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셔야 할 걸 드리는 거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용납하지 않은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저는 먼저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도 매달 적어도 용돈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투자한 돈이 있다고 해도 일단 같은 부모님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그 후는 매달 시어머니께 30만 원의 용돈을 제 수입에서 일부 나눠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잠잠해지나 했어요. 근데 그 평화도 몇 년 가지 않아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5년 뒤에 둘째가 태어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성실하던 남편이 점점 변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나칠 수 있는 징조였어요. 남편의 씀씀이가 조금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하루는 마치 달에 1,000은 버는 사람처럼 돈을 쓰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본인 지인들에게도요. 남편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면 남편의 친구들이 제게 재수 씨, 이 녀석 요즘 돈 좀 만져요? 요새 만나면 지가 돈 다 내고 다녀요. 헤어질 때는 택시비나 대리할 돈도 손에 쥐어준다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돈으로 요즘 그렇게 돈을 쓰냐고 했더니 그냥 매출이 조금 잘 나왔다고 하고 또 택시비나 대리비용은 자기도 음주운전으로 피봐서 더 주변 사람을 챙기게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막 쓰는 날이 있으면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달이 있더라고요. 아니, 수입은 그렇게 들쭉날쭉하지도 않은데 왜 사람 씀씀이가 들쭉날쭉해지냐고요. 갑자기 지갑을 꾹 닫으면서 저번 달에 사치 좀 부렸으니까 이번 달은 좀 아껴 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잦아졌고요. 남편의 치킨집과 제가 일하는 애견 미용샵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종종 들렸는데 갈 때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항상 알바생들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 갔어요? 사모님 오셨네요. 사장님 저기 옆에 횟집 가셨어요. 횟집이요? 왜요? 민우 씨한테 가게 맡기고 누구 만나서 술 마신대요? 아니요. 그 횟집 사장님하고 친구 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거기에 출근 도장 찍으신다니까요. 주변 식당 주인들과 친해지더니 장사하는 시간보다 땡땡이 치는 시간이 더 늘어만 갔네요. 저는 사람이 돈 좀 벌고 일하다 보니까 해이해지는구나 싶었는데 차라리 초심을 잃고 게을러지는 게 나을 정도로 남편은 파국이 예견된 길에 발을 들인 상태였어요. 저는 봤습니다. 제 노트북을 샵에 놓고 와서 집에 있는 남편 노트북을 쓰려고 화면을 켰을 때 나온 걸.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노트북에는 미처 닿지 못한 인터넷 창에 버젓이 불법 토토 사이트가 보이더군요. 설마 그냥 모르고 들어갔던 거겠지, 광고 사이트를 누른 거겠지 싶어서 인터넷 기록을 천천히 확인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최소 3달은 넘게 했던 것 같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으로 날라온 카드론 고지서까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리 찍어놓은 토토 사이트 화면과 고지서를 들고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바로 시인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카드로는 돈 잃었을 때 매달 넣는 생활비를 넣지 못하면 제게 들킬까봐 받은 거래요. 대출까지 받으면서 도박이라니 제정신인가요? 아니, 제정신이라면 일단 도박에 손도 대지 않았겠죠. 가게 근처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술 한잔 하다가 하게 됐어. 아니, 내가 한 달을 꼬박 닭 튀기면서 버는 돈을 한순간에 손 안에 거머쥘 수 있다는데 누가 안 넘어가. 나 처음에는 돈도 좀 벌었어. 그게 어떻게 번 거야? 딴 거지. 돈을 버는 건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받는 걸 말하는 거야. 정말 미쳤어? 이제 동욱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짓을 해. 당신 벌써 잊었어? 당신이 예전에 어떤 실수로 가족들이 힘들게 했는지. 우리 엄마가 당신 다시 시작하라고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답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돈 좀 쥐면 그거 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우리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다가 이제 조금 재미 좀 보려고 그러려고 한 거야. 세상에 재미 보는 게 어디 도박뿐이야? 무슨 생각으로 세상 사는 재미를 도박으로 느낄 생각을 해? 끝장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 당장!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끊겠다고요. 근데 왜 도박을 손목이 부러져야 그만둘 수 있는 거라고 하겠냐고요. 그 다음 달에 어머니께서 제게 남편이 매달 드리는 용돈 60만 원을 보내지 않았다고 가게에 무슨 일 있는 거냐고 하셨을 때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차마 어머니께 남편의 만행을 말할 수 없었죠. 남편이 이번에도 실수도 아니고 대형 사고를 쳐버렸으니 그걸 들으시면 어머니께서 배신감에 몸져 누우실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급하게 제 월급에서 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리고 변명을 했어요. 남편이 바빠서 깜빡한 모양이라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나마 본인 어머니가 말하면 들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저랑 저희 어머니가 뭘 어떻게 힘들게 했으면 애가 도박을 하니에요. 속으로 정말 미치겠네 라고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본인 속에 있는 의미 없는 피해의식으로 모든 잘못이 제 탓이고 저희 어머니 탓인 거죠. 저는 잘못은 어머니 아들이 한 거라고, 그 착한 자식이 끝내 도박에 눈멀어서 가족들의 말도 무시하는 인간 됐다고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한 번만 성공하면 그 전에 잃었던 거 다 만회한다는 말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풀이하면서 도박에서 영 손을 떼지 못했어요. 본인만 본인이 중독됐다는 걸 몰랐죠. 돈을 따고 마음껏 쓰는 그 느낌을 모르고 살 수가 없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킨집에서 버는 족족 다 대출금으로 나가고 남으면 또 그걸로 도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고 종적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이상한 걸 아신 거죠. 끝내 어머니께서 남편의 도박 문제를 아셨을 때 이틀 정도 집에서 입을 안 떼셨어요. 마치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처럼요. 근데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가족 생각해서 도박 끊으라고 하는 어머니께 그럼 일단 대출금 갚게 돈 좀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도박이 그저 돈 문제만이 아닌 게 사람이 계속해서 큰 돈을 잃고 불안에 떨다 보면 멘탈과 함께 인성이 흔들리면서 무너집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은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예민하게 굴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도요. 아니, 어머니께서 남편의 도박 문제를 아신 후로부터 아예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고 몇 번씩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자 괜히 어머니께 시비를 거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쉬는 주말에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리를 삶으셨어요. 근데 늦게까지 자다가 오후가 다 돼서야 나온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장모님, 집에 고기 잡내가 가득하잖아요. 잡내 때문에 깼어요. 잡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잡내 다 잡고 끓이는 거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해?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다들 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안 난다고? 내 코가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괜한 트집 잡는다고 몰아가는 거야, 뭐야? 무슨 꿈 꿨어? 지금 오전 내내 자다가 꿈하고 현실이 구분이 안 가서 헛소리 하는 거야? 집안일에도 손을 놓은 인간이 집에 있는 날에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청소가 안 되어 있네, 화장실이 더럽네, 냄새 나니까 빨리 기저귀 갈라는 둥 밉살 맞은 소리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어머니께 안 들리게 나지막이 도박하는 사람한테서 나는 악취 아니고? 라고 말하면 무섭게 저를 누려보곤 했죠. 솔직히 이때 남편과 헤어졌어야 합니다. 저도 참 미련했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고를 막고 싶어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차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에 변을 당하신 거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두 다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신 어머니께서는 애써 살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딸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다리를 잃었다는 슬픔이 넘쳐서 흐르는 게 보였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집으로 모셔와서 일단 제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동업자와 상의해서 제 근무 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간병인을 쓰기로 했죠. 어머니께서 아예 거동 자체가 안 되시니 한시도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제 손 털어야 돼. 지금 못 그만두면 나 정말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어머니 봐. 나도 근무 시간 줄이고 어머니 곁 지켜야 하고 간병인 쓰면서 나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야.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어? 간병인 그거 꼭 써야 돼? 당신이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집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신 지금 치킨집에서 버는 돈도 다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잖아.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도 거의 반년을 못 드리고 있으면서. 여보, 그럼 차라리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집을 팔아서 작은 집 전세를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내 대출금 갚는 거. 미쳤어? 이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방을 더 줄이면 어떻게 살아? 식구가 5인데. 장모님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지. 진짜 점점 왜 그러니?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옳고 그른 게 분간도 안 가? 당신이 무슨 염치로 우리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대?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이제 돈 안 주니까 장모가 장모로도 안 보이니? 사람을 그냥 언제든 버려도 되는 것 같냐고. 저는 2번 다시 그딴 소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알겠다고 합주기처럼 입을 다문 인간이 그 입간수를 끝까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오시고 얼마 안 가서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넘어가시려고 하다가 바닥으로 그만 떨어지셨거든요.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고 혹시 뼈에 금은 가지 않았을까 바로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엄마, 제발 어디 가고 싶으면 불러요. 집에 식구들 다 있는데 왜 안 부르고 혼자 움직여요? 아니, 그 정도는 혼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더 귀찮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엄마랑 엄마 방 안에 있을걸. 장모님, 이럴 바엔 그냥 아예 양로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이나. 여보, 조용히 해. 갑자기 왜 그 소리를 해?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장모님도 이제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옆에 말동무할 사람 넘치는 양로원 가서 계시는 게 좋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거기서는 크게 이동을 안 해도 같은 어르신들 만날 수 있으니까 덜 심심하시지.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안 날이라는 법이 있어? 그게 또 한두 푼이야? 가뜩이나 당신 근무 시간 줄여서 월급도 줄었고 나도 장사 안 돼서 미치겠는데. 저는 그대로 남편을 병실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폭주하는 남편의 주둥이가 저희 어머니를 상처 입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와서 잡고 있던 남편의 팔뚝을
오물 마냥 탁하고 놓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주둥이 관수 잘하라고 했지. 당신이 지금 집에 무슨 돈을 내놓는다고 돈 얘기를 해? 감히 내 앞에서? 우리 엄마 돈으로 연 치킨집에서 버는 돈 죄다 당신 도박 빚으로 나가잖아. 그래. 그러니까 돈 걱정 좀 덜 자고 내가 장모님 집 팔아서 대출빚 갚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들어먹지도 않고 장모님이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거 왜 힘든 건데? 당신이 도박을 시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총 들고 당신한테 당장 도박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본인이 벌린 일 수습하라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도 받을 돈 안 받으시면서 먼저 대출 빚부터 갚으라고 해주신 거고. 아,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래, 그럼 효도도 셀프로 알아서 하자. 나 이제 일체 당신 장모님 일에 신경 안 써. 뭐 병원에 가야 하네, 약 타러 가야 하네. 장모님 휠체어에 앉혀라 마라. 나한테 부탁하지 마.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참나, 당신 지금 도박빚 혼자 갚는 게 억울해서 그래? 당신이 도박빚 갚을 때 나는 뭐 놀아? 내가 번 돈으로 집 생활비 다 충당하고 우리 애들 키우는 돈도 쓰는 건데 그건 조금도 생각이 안 나? 그저 당신 대출금 생각뿐이지? 그래,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과의 결말을 본격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저희 어머니께서도 눈치채셨는지 저를 보고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혼자 묵묵히 감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같은 집에 살아도 참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일과 육아와 어머니의 간병을 동시에 했고 남편은 남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집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들어왔죠. 종종 애들을 보긴 했지만 그것도 찰나였습니다. 저는 점점 시간 분배를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도 휠체어에 앉거나 화장실 가는 것에 익숙해지셔서 한두 시간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셨고 간병이 시간을 줄이고 제 근무 시간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시간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제 안에서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낳았고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든 게 두부 자르는 것처럼 쉽게 되진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모든 게 다 달라도 팔자는 닮았는지 사고가 나는 시기도 비슷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퇴원하고 집에 오신 후 5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간암 2기라서 수술이 필요했죠. 근데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로 병원비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암보험도 안 들었던 거야? 진짜 미치겠네. 안 걸리실 줄 알고 나가는 돈 아끼느라 그러신 거겠지. 수술비랑 입원비, 항암 치료까지 다 하면 좋기 몇 천은 깨지겠지. 억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진짜. 여보, 지금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내 통장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 생활비 통장. 그게 내 통장이지. 당신 거기로 돈 안 나온 지가 몇 년인데. 그렇게 나오시겠다고? 당장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싶어? 치사한 게 아니라 당신 말대로 하는 건데. 뭐라고 했었더라? 효도는 셀프라고 했잖아. 당신도 셀프로 해, 혼자서. 아니, 이참에 사는 것도 아예 혼자 살아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엄마는 병원비 아깝다고 양로원 보내자고 한 인간이 지 엄마 아프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꼴이 우습고 치가 떨린다. 셀프로 효도하고 셀프로 살아. 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아니, 헤어질 거면 차라리 나 도박하는 거 알았을 때 하던가. 우리 엄마 아프니까 한다고? 진짜 너무한다 너. 너무한 게 누군데? 지금 나한테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와? 이건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치고 지칠 대로 있다가 드디어 내가 당신에게서 벗어나겠다는 거야. 나 당신 도박하는 버릇 못 버리고 여기저기 대출받고 나한테 생활비도 못 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약속된 돈 못 줄 때도 당신 정신 차리게 기다려준 사람이야. 이 정도로 기다려줬으면 이제까지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투덜거려? 지금 당신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 지금 날 버려? 당신 그 결정 내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 당신은 도박에 손대기 전에 당신이 도박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단 한 번이라도 술 먹고 운전대 잡거나 횟집 사장 따라 토토하기 전에 내 얼굴 떠올려 봤냐고.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당신이 그 생각도 안 하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야. 지금 당신을 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도박에 손댄 과거의 당신이라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혼은 못한다고 우겼지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저는 이틀 내로 집에 있는 짐을 빼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집이니까 나가라고요. 남편은 내가 왜 나가냐고 여기 내 집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버텼지만 이미 그럴 줄 알았던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하고 횟집 사장하고 가게 마감한 다음에 모여서 도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경찰에 불법 도박장 만들어서 도박했다는 거 신고하기 전에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진짜 끝장 볼 줄 알아? 끝내 남편은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보기엔 시댁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저희 어머니께 돌아가서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끝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주사위를 던진 딸을 가만히 안아주셨어요. 사람은 실수를 한다고 했잖아. 수연이 너나 나나 사람 잘못 본 실수했나 보다. 잘 떼어냈다. 잘 떼어냈어. 그놈 완전히 떼어낸 게 우리 가족한테 최선이야. 저는 그렇게 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이혼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진짜 장난하나요? 도박해서 집에 몇 년 생활비도 안 가져다 주고 저희 어머니가 해준 치킨집으로 만족을 못해서 따로 재산 분할로 돈까지 달라고 하다니. 심지어 제 재산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재산인데 그 요구가 받아질 리가 없죠. 남편의 도박 증거는 이미 남편 노트북에서 토토 사이트 사용 내역을 봤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어요. 이혼은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방임, 유기행위와 경제 파탄 등을 원인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됐고요. 심지어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건 바로 저였어요. 저는 1,200만 원 위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이혼에 승소한 후에 전 남편은 가게를 정리해서 제게 위자료를 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도움을 준 가맹비에는 택도 없는 돈이었지만 저와 어머니는 돌려받은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단독으로 가지게 됐고 전 남편은 제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60만 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원인이기도 했죠. 전 남편이 한 석 달 정도 양육비를 안 보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듣기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들었는데 일을 못해서 보낼 돈이 없나 했죠.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따로 그 인간한테 연락은 하기 싫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전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친구였는데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만나달라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제게 넘긴 건 전 남편의 유서였습니다. 잘못되진 않았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아요. 다행히 빨리 발견했거든요. 아니 이제 뭐 걱정할 사이도 아니죠.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그놈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수술하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충동도 아니었고 작정을 했는지 유서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유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냥 버리라고 해서. 그래도 수연 씨는 이 유서 볼 자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놈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잘못한 일에 제일 피해를 본 게 바로 수연 씨니까요. 이제는 한낱 종이 쪼가리가 된 유서에 적힌 내용은 전 남편이 얼마나 도박을 시작한 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박을 한 본인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고 본인을 믿어주고 응원한 가족에게 상처를 줘서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가 없는 건 지금 유서를 적고 있는 순간에도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이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더군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도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나. 그 사람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의 세계를 파멸시키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눈먼 욕망이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끔찍했어요. 물론 너무나도 믿고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제발 새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한 번 지옥에 다녀온 만큼 죽었다 살아났으니 다시는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게 있으면 바보 같은 선택이나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제 아들들을 위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말이죠.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그 실수를 하는 기회조차 인생에서 만나는 일이 절대 없길 바랍니다. 순간의 판단착오가 내 인생과 소중한 사람의 인생까지 진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안정적이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